점심에 짜장면 먹었고, 네. 그다음 콜라 먹었고, 저녁에 치킨이랑 맥주 먹고 입가심으로 라면 먹었다. 그런 빵점이죠.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필하시게 되었는지. 일단 첫째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정말 많은 식단을 시도해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요즘 말로 하면 삽질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도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고 요요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몸도 많이 망가져보고 생물학 실험실에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사람과 관련된 또 종단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의 관찰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물학을 공부한 거, 메커니즘 공부한 거, 사람에서 또 인구 집단에서 공부한 거 다 합치고 나니까 중용이 남고요. 자연스럽게 먹어야 된다는 게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 또는 노화를 느리게 만든다는 식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안착한 식단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라는 식단인데, 이 식단이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기에 정말 쉬운 식단이고 또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식단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면 절대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뭐 특정 종류의 뭐 어떤 버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못 따라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 사람이 따라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식단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식단 중에는 항상 배고프고 불쾌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식단을 결국에 해보니까 체중 변화도 별로 없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별로 안 줄고 지방도 과도하게 늘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박사과정이나 또는 전공의 시절,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었을 때, 게다가 돈도 없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단을 알았으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시잖아요. 바쁘고 또 자기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식자재를 다양하게 구비하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결국에는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고서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밥하고 반찬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이 식단을 통해서 여러 생활 습관의 선순환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저속 노화 식사법으로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노화를 어떤 척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식이라고 해서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한 20에서 25% 적게 먹는 거죠. 이 절식을 했을 때 사실 임상의학적인 여러 생화학적 지표를 가지고 생물학적인 나이를 추산해 보면 절식을 2년 동안 하면 몸의 노화 속도가 75% 느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좀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연구를 했을 때 실은 피를 뽑아서 DNA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인 인자들을 가지고 노화 시기의 변화를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노화 속도가 또 그만큼 느려지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떤 척도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척도를 모리스 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봤는데, 마인드 식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속노화 식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역시나 뇌 노화 속도가 또 75%까지 느려진다라는, 물론 또 이것도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에서 우리가 쥐나 또는 원숭이 뭐 이런 동물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최대 노화 속도가 한 20에서 25% 정도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포유류에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동물, 단세포 생물인 이스트나 효모나 아니면은 C. 엘레강스,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죠. 이런 동물들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절식이나 식이 조절이 더 큰 폭의 노화 속도 저감 또는 수명 연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효과들은 이제 큰 동물로 가면 갈수록 효과 크기가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사람에서는 정확하게 절식이나 또는 건강한 식단이 얼만큼 수명을 늘려주는지는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관찰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또 굉장히 저속노화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최대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으로,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 너무 신선한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블루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장수마을, 5대 장수마을이죠. 블루존 식사라는 것이 일단 어느 정도 댄 뷰트너라는 저널리스트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지중해 식사, 또 어느 정도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도 스코어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마인드 식사라는 것은 대쉬 다이어트와 지중해 시기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블루존 식사랑 또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면 블루존에서는 한 내가 배부른 만큼의 80% 정도만 먹어라. 그러니까 소식을 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의 95%는 식물성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근이 있을 때의 식사와 비슷하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패스팅 미미팅 다이어트라고 해서 FMD, 금식을 모사하는 식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톨 롱고라는 미국에 계시는 과학자가 개발한 식사인데 그것도 결국엔 비슷해요. 기근과 굉장히 비슷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또 저탄수화물을 하고 저칼로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쫄쫄 굶기면은 결국에 절식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기작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MPK라고 해서 내 몸에 에너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사가 느려지고 노화 시기가 느리게 갑니다. 또 오토파지라고 해서 세포 내의 노폐물들을 태워버리는 기작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미토파지라고 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주는 이런 기작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마인드 식사는 꼭 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인드 식사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통곡물, 콩,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칼로리,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섭취할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 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베리류 과일들을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리류 과일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 관련해서는 또 재미있는 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영양제로 먹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하지만 채소나 과일 형태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몸에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프라이메드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메인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술을 드신다고 하시면은 레드 와인으로 최대 한 잔까지만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을 빼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단순당과 정제국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들을 빼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당이라고 하면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는 설탕, 그다음에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고요. 정제국물은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물들이죠. 흰밥, 그다음에 빵, 떡, 국수,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고구마는 마인드 식사에서는 사실은 먹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감자까지고요. 고구마는 찌거나 하면은 사실은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인드 식사에서는 고구마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튀김류를 먹지 말라고 해요. 튀김류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올리브 오일에다 튀긴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튀기기는 어렵습니다. 불이 나버리죠. 그래서 쉽지가 않고 보통 210도를 넘지 않게 이제 요리를 가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서모스탯, 그러니까 온도계가 있는 튀김기라면 괜찮은데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그 기름을 끓여서 튀기는 경우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로 튀긴다고 하면 퓨어 그레이드 올리브 오일을 따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깥에서 먹는 튀김 음식, 뭐 치킨이나 돈가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드 오일을 이용해서 튀깁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인데 뭐 까놀라유도 있죠. 이런 기름들은 이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건강할 것처럼 보이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 먹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밥을 바꿔주게 되고 그러니까 밥을 흰쌀밥에서 콩을 넣은 잡곡밥으로 바꿔주고 그다음 몇 가지 간식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찬에서 튀김류나 또는 고기류를 조금 제한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붉은 고기는 마인드 식사에서는 일주일에 4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 고기 자체도 노화의 가속 페달인 mTOR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도 이제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찬에서 고기와 튀김, 그다음에 달고 기름진 것들 좀 줄이고 밥은 콩을 넣은 잡곡밥으로 바꾸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집밥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마인드 식사와 비슷한 식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치매에도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관찰 연구에서 마인드 식사뿐만 아니라 실은 뭐 대쉬 다이어트 그리고 지중해식 전부 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도 데이터가 확실한 것은 이제 마인드 식사인데 마인드 식사와 같은 자연스러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또 동물성 단백질이 적고 튀김류가 적고 이런 식사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는 이제 기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실은 알츠하이머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인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쌓이냐면 실은 내 몸의 대사과잉이 심한 상태, 특히 혈당 피크가 생겨 있는 고혈당 상태에서 췌장에서 인슐린까지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마인드 식사와 반대가 되는 가속노화 식사 또는 정크푸드 식사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내 몸이 소금과 물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소금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붓죠. 몸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고 코골이가 심하게 되고 때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뇌의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하수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혈당이 많이 오른 상태, 그 상태에서 대사 과잉이 동반되면 프리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데 유리 지방산이 우리 피 속에 많아지게 되고 유리 지방산은 또 염증 물질을 만들고 또 고혈당 상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탄 고기 같은 그런 단백질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추신경계에 또 염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중추신경계의 염증과 혈관 내 병변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 기능은 떨어지게 되니까 뇌 허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뇌가 조금씩 녹아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는 제거가 잘 안 되고 쌓이는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치매를 굉장히 빨리 오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면과 서양식 가속노화 식사와 인지기능 변화, 치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전 연구 그리고 관찰 연구 통해서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인드 식사죠. 그러니까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변화를 거꾸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혈당 피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도 적어지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부종이 좋아지니까요. 당연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잘 제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혈당 변동성이 높으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 그 자체로도 사실은 뇌 기능이 안 좋고요.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 그 자체로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들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사람에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잴 수 있는 기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고혈당증,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중력, 언어 기능, 기억력,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 포함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 상태가 나쁘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조금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면 기분도 나빠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울감을 느낀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요새는 혈당 패치를 붙여서 보게 되면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혈당 200씩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식곤증도 오고 굉장히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다시 인슐린을 맞고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딱 되면 혈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항상 기저치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혈당 변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인지 기능이 나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지 기능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 정말 선순환의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단을 갖추게 되면 치매 발병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이나믹하게 변하나요? 치매 발병률은 관찰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 모리스 그룹에서 보였던 것은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식단만으로요? 네, 마인드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인드 점수를 매기는 건데 마인드와 유사하게 평소에 식사하는 분들과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치매 발병률이 저속노화 식단을 했을 때 거의 절반까지 낮아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인드 식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 부분들을 좀 막아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치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60대, 70대 조금 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 40대, 50대들에 대해서는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이 교수님도 악플이 있으세요?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녁에는 치맥을 먹어야 된다. 특히 뭐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글 쓰는 분들, 급하게 기한 짜야 되는 분들, 대기업에 있는 분들 보면 오후에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과자를 달고 사세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또 이제 저한테 특히 악플 다시는 분들은 네가 말하는 대로 식사하다가는 내가 화병 걸려 죽겠다. 너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에서 우리가 대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수면과 내가 원하는 그 식품의 취향,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게 되는 식사의 형태, 그 다음에 나의 대사적인 가속노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결국에 혈당 변동성이 커지고 그럼 혈당 떨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 많아지고 또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많아지고 사람이 수면의 질이 전날 좋지 않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많은 상태가 되면 보통은 더 기름지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성을 일으키는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원래 활성화되는데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전두엽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전날 밤에 치맥을 먹거나 또는 오후 3시에 여러 가지 가속노화 과자를 많이 먹게 되면 수면이 떨어지게 되고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보통 또 점심 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제 맛있는 음식들 밖에 나가서 회식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는 또 단순당과 정제국물, 거기다가 몸에 안 좋은 기름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면은 오후 1시에서 2시는 졸려서 일 못하고 오후 3시가 되면 당 떨어지면서 결국에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뭐 사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짐승처럼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두뇌처럼 되는 건데 그러고서는 저녁 6시가 되면 또 가속노화 식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는 나오고 코골이는 심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브레인 포그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고 우울감이 심하니까 술은 더 땡기고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얼만큼 정크푸드를 먹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초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 위주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와 좀 더 자연스러운 식사를 또는 온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 놓고 비교해 보면 온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인지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또 잠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자기 학대를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또 에너지 음료 먹고 막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설탕 콜라를 먹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머리가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짜 노동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잠은 더 줄여야 되고 과로를 하는데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마인드 식사가 점수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몇 점 정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점심에 짜장면 먹었고 그다음 콜라 먹었고 저녁에 치킨이랑 맥주 먹고 입가심으로 라면 먹었다. 그런 빵점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이제 빵점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현대인들이 점수가 진짜 높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저희 병원 직원 식당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다 먹으면 15점 만점인데 한 8점 정도 나옵니다. 일일에 15점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생활 습관 전반을 봤을 때 이제 만점이 15점이 되는 건데 저희 병원 일주일치 식단을 다 그대로 제가 다 따라서 먹었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메뉴 먹지 않고 가운데 있는 제일 사람들 많이 먹는 메뉴만 먹으면 한 8점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중간치기 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관찰 연구에서 봤을 때 높은 분들이 한 11점 정도를 하시거든요. 11점이요? 네, 그러니까 15점 만점은 굉장히 어렵고 11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높은 그룹, 그다음 7, 8점 하시는 분들이 중간 그룹, 그다음 4, 5점 하시는 분들이 최악 그룹인데 저희 병원 식사를 그대로 따라하면 한 중간 그룹 정도에 들어간다. 보통은 병원에 있는 식당 안에 들어있는 식단은 굉장히 뭔가 완벽에 가깝고 두 자리 점수 이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조금 따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희 병원 식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식과 달리 직원 식당에 나오는 식사는 첫째 이제 원가 절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흰쌀밥에 탄수화물 반찬에 기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젊은 여성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뉴로.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식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도 그래서 뭐 샐러드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선택을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 위주로 하고 또 제가 따로 올리브 오일도 들고 다니면서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마인드 점수를 높이려고 하고 있죠. 교수님은 제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마인드 점수가 높으실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은 15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식사만 하면 당연히 만점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에 올 때 아예 올리브 오일이랑 MCT 오일을 가져와서 저녁을 그걸로 가름을 했거든요. 점심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은 양배추하고 계란 2개 먹고 뭐 이랬는데 그리고 올리브 오일 먹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바깥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출장을 갔다거나 서울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럼 뭐 땡 도시락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거 먹으면 완전 엄청난 양의 그 브레인 포그가 옵니다. 평소에 혈당 변동성을 거의 안 만들다가 그런 거 먹으면 짜고 흰쌀밥이고 당분도 많은 이런 거 먹으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마인드 점수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지인분들과 또 술 한잔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책을 쓰면서도 다시 점검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또 퇴고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계속 좀 저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으로 하면 조금만 바꾸면 좋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마인드 식사법을 조금 보다 보니까 해외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식으로 했을 때 더 적합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어떤 점일까요?
실은 그래요. 미국에서 내가 유복한 지역에 살면서 뭐 홀푸드 마켓 같은 데서 상당히 비싼 식자재를 살 수 있다라면 마인드 식사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제가 또 미국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자주 갔는데 사실은 미국이 또 건강한 식자재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도심에서 호텔에서 자는 입장에서는 뭐 미국 한번 갔다 오면 2, 3kg씩 찝니다. 던킨 도너츠 먹고 맥도날드 먹고 이러니까요. 상상이 안 가요. 교수님 그런 거 드시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없고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홀푸드 마켓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아침 저녁을 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국이 오히려 사실은 식자재 구하기는 낫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당일 배송되는 다음날 아침에 오는 신선식품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하여튼 밥하고 반찬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쌀밥을 먹으면 안 좋은데 그 밥을 통곡물밥, 그러니까 잡곡밥에다가 더해서 콩을 많이 넣어버리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2점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약간 견과류, 간식으로 달고 굉장히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가속노화 과자를 드시지 말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드시면 돼요. 또 간식으로 블루베리, 요새 냉동 블루베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셔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또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댁에서는 주요한 기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또 점수를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그런 튀김, 패스트푸드, 치킨, 돈가스 이런 것들 즐기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인의 소울푸드 느낌의 얘기 많이 하는. 실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치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콩기름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게 7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기름도 굉장히 귀했고 설탕도 60년대에는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한국 사람들이 먹던 집밥이 물론 굉장히 짰죠. 그때는 냉장고가 귀했기 때문에. 근데 소금만 뺀다고 하면 마인드 식사 또는 블루존 식사랑 비슷합니다. 콩국물밥에다가 채소 반찬, 쌈채소 많이 먹고 거기다가 두부 된장국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합니다.